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에서 원자재 시장에 대한 조사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황병진이라고 합니다. 네, 금일은 2025년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망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장표에서 보시면 2025년 원자재 시장에 대한 그런 제목을 금, 은, 동 또는 금, 은, 구리로 밸런스 잡기를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2025년에 대한 원자재 시장 전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2025년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2024년을 한번 리뷰를 하고 넘어가면요. 지난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종합원자재 지수,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라고 하는 종합원자재 지수는 약 11%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던 바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섹터가 약 상반기까지 16.5%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기금속, 금과 은을 중심으로 한 기금속 섹터가 13% 정도의 상승률 또는 산업금속 섹터가 약 9% 정도 상승을 했던 게 올해 상반기 원자재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보면 하반기 들어와서는 연초 대비 수익률이 약 6%까지 상반기 때 11%보다는 좀 축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기금속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2배 이상 상승률 자체가 확대가 된 반면에 특히 상반기 원자재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에너지 섹터의 그런 변동성 또는 하방 변동성들이 좀 높아지면서 원자재 지수의 좀 상승률 자체를 조금 후퇴시키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섹터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금과 은 가격이 약 30% 정도 연초 대비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특히 알루미늄, 구리와 같은 산업금속, 특히 비철금속 가격이 약 10%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었다라고 보면 저희 에너지 섹터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타났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WTI 가격 또는 브렌트유 가격이 연초 대비 약 5% 정도 하락을 하면서 결국 하반기 들어와서 종합원자재 지수의 하락을 좀 이끌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옥수수라든가 소맥과 같은 농산물, 특히 농산물 섹터에서도 약 65%를 차지하는 이 곡물 시장 자체가 2년 연속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농산물 섹터, 코코아, 커피, 그리고 농축 오렌지 주스와 같은 식품 첨가물 가격들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반면에 오히려 농산물 섹터는 옥수수, 소맥 또는 대두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좀 약세를 면치 못했었다라는 점을 올해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더 좀 짚고 넘어갈게요. 구리와 알루미늄과 같은 비철금속 가격은 연초 대비 상승했던 것과는 다르게 올해 가장 수익률이 나쁜 원자재들이 철강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 철광석, 그리고 저희 석탄이라고 하죠. 강점탄과 같은 원료탄 가격이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올해 비철금속과는 다른 철강 원료 또는 철금속 가격들의 약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한 해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11월 이후부터는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왼쪽 그림에서 나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있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을 함과 동시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 역시 공화당이 모두 다 장악을 해버리면서 레드 웨이브라고 하는 이슈들 자체가 상당히 불거지면서 연말까지 단기 변동성 장세를 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원자재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들은 가장 굵직한 정책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하는 미국 내에서 화석연료 기업들
기업들에게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석유 생산량 또는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내년에 저희가 좀 주목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또는 핵심 광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백악관에 입성한다라고 해서 좀 일부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대한 후퇴 또는 파리 기후협약에서 재차 다시 또 탈퇴하는 리스크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긴 한데 미국에서 일부 후퇴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흐름들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 핵심 광물에 대한 그런 관심들 자체는 상당히 높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도널드 트럼프의 그런 대통령 당선 그리고 레드 웨이브가 되면서 결국 법인세가 인하가 되고 감세가 되는 동안에 정부의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에 오히려 내년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재정 지출을 상당히 높여버리게 되면 이 부족한 그런 세입의 공백을 채권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높아지면서 최근까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한때 10년물 기준으로 4.5%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또한 최근 들어와서 관세 폭탄들 발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관세 최근 나왔던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10%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 관세를 매겨버리게 되면 결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그런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내년도에 물가가 상승해버리게 되면 저희 내년도 사실상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9월 달부터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전환이 됐는데 물가가 높게 나오고 채권 시장의 수급이 사실상은 공급이 많아져 버리게 되면 금리가 생각보다 안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들 자체가 당장은 시장의 금리의 상승 또는 달러화의 강세로 나타나면서 원자재 시장에서는 변동성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2016년 말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었고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달러화에 민감하게 움직였던 귀금속 가격들 또는 비철금속 가격들이 연말까지 조금 변동성을 확대했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반대로 신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부터는 에너지 가격은 내려간 반면에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달러 약세를 조금 더 선호하는 정부다라는 관점에서 결국은 귀금속 가격과 산업금속 가격들이 다시 재차 연초 이후부터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는 점도 저희가 내년도 원자재 투자하실 때는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 내년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정부가 다시 또 들어오는 것만큼 시장은 상당히 미국 경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는요. 최근 2년 연속 미국의 침체 확률을 50% 이상 보고 있다라는 점 역시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보는 그런 낙관론과 채권시장에서 보는 그런 신중론 또는 경계감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단기적인 부분 또는 장기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9월부터 연준이 내년도 말까지 총 200bp 또는 2.0%포인트의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예고를 한 바 있는데 결국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말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명목금리가 엄청나게 위쪽으로 튀어 올라갈 거다라고 본다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명목금리의 고점 자체가 계속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명목금리와 양의 상관관계를 띠는 경기 민감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큰 폭 올라갈 만한 재료들 자체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종합원자재 지수 구성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특히 국제 유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립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내년도 유가는 좀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는 흐름들 자체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년도에도 명목금리의 고점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결국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명목금리와 유일하게 역외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귀금속, 금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는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내년에도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서 종합원자재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 중립 의견을 좀 말씀드리긴 하지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명목금리와 역외상관관계에 있는 귀금속 섹터가 가장 투자하기에는 좀 매력 있는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 명목금리가 재차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4.5%까지 상승하는 동안에 연준은 2025년도에 금리를 4차례 또는 100bp 정도 내리겠다라고 9월달 점도표에서 좀 찍어놨던 부분들, 예고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최근 들어와서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물가가 다시 또 재차 올라가고 채권 시장에 수급 공백이 생겨버려서 결국은 금리를 2번 정도밖에 못 내릴 거다까지 시장은 좀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12월 FMC 금리가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내년도에 이미 4번이 아니라 2번까지 금리를 내리는 것을 축소할 수 있어까지 채권 시장은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요. 뭐 2번보다 좀 많이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잔존하는 한 뭐 저희는 뭐 시장에 대해서 통화정책 완화 기대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잔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 채권 시장에서는 50% 이상 보고 있긴 하지만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해소가 됐고요. 이 역전이 해소되는 그런 원인이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등, 결국 경기 팩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요인들로 단기 투자 심리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면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요. 대표 위험 자산 원자재인 구리와 대표 안전 자산 원자재인 금 가격 간의 상대 성과가 2022년 러우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가장 높게 형성되면서 위험 자산이 그때 가장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보면 2022년부터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하고 이 긴축 여파로 경기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자체가 결국은 카파 골드 레이쇼 또는 구리 금 가격 간의 그런 레이쇼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는 점점 안전자산 선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간과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또는 기준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경기의 하단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금 가격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할 수도 해 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동안에도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에브리띵 랠리, 저희 올해 내내 사실상 좀 봤던 게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골디락스 하에서 금 가격도 좋지만 오히려 최근 달러 강세 또는 중국의 실망감으로 인해서 좀 톤당 9,000달러까지 내려온 구리 가격 역시 저가 매력이 있다. 그 점에서 상반기까지는 구리 가격이 금 가격보다 약간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위험자산 선호도 전개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 2025년 원자재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명목금리가 서서히 내려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원자재 지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립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뒷부분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중립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종합원자재, 원자재 펀드 전체에 투자하는 건 역시 좀 중립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2024년과 마찬가지로 2025년에도 금, 은을 중심으로 한 귀금속 섹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원자재 투자 토픽으로도 귀금속 섹터를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단기적으로 저가 매력이 있고 또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들 자체가 아직은 낮다라고 하는 점에서 골디락스 하에서 결국 귀금속 가격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산업금속 또는 펀더멘탈이 타이트한 구리 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면 저희는 귀금속과 산업금속에 대해서만 비중 확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2025년 원자재 투자에 대한 방향성은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게 될 경우에는 금속 시장 위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양방향의 그런 거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도할 기회를 찾으신다라고 보면 내년도 1분기까지 유가가 한시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동안에 원유 시장에서는 좀 매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원자재 가격 전망 테이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주요 원자재들, 좀 핵심 포인트들만 조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국제 유가, 특히 원유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중립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공급단에서 오버행의 재료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저희가 선물 시장에서 보셨을 경우에 과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랑 지금 현재 미국 최근 4년 동안 이제 미국을 이제 다스렸던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은 이제 전개가 될 때 선물 시장의 포워드 커브가 완전 반대로 좀 움직였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 도널드 트럼프 1기 때는 전반적으로 선물 시장이 콘탱고라고 하는 정상시장 또는 공급이 원활하게 나오면서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던 그런 양상들이 전개가 됐던 것과는 다르게 아마 과거 4년 동안은 유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 왔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에너지 정책 자체가 미국 영내에서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시장은 상대적으로 타이트한 백오데이션을 형성을 했었고요. 저희 최근 4년 동안 유가는 하단은 약 70달러, 상단은 러우 전쟁 때는 130달러 때까지도 올라가긴 했지만 100달러를 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70에서 100달러 정도가 가장 적정 유가 밴드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4년보다 더 앞선 시기, 특히 저희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유가 흐름을 봐주시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유가가 하단은 45달러, 상단은 약 65에서 한 70달러 정도가 상단으로 형성이 됐던 바 있는데 내년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들어감에 있어서 이 포워드 커브 또는 원유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상당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저희는 공급 오버행 재료들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유 시장의 수요 전망은 양적 성장은 여전히 하긴 하지만 질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내년도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치가 거듭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제조업 PMI가 50포인트를 하회를 하면서 좀 불황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1위 소비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2위 소비국인 중국의 그런 정제 마진이라든가 결국은 정유시설 가동 자체가 과거만큼 액티브하진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결국 수요라고 하는 모멘텀이 양적 성장은 하긴 하지만 질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인데 반대로 이 공급이라고 하는 전망들 자체가 올해까지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계속 좀 지연시켜주는 주요 촉매가 되긴 했지만 반대로 동기간에 내년도 전망에서 공급이 늘어나는 폭들 자체가 훨씬 더 일단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유가에 내년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당장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자발적 감산 하루 평균 220만 배럴이 12월까지 연장이 됐고 또 지금 현재 12월 초 시점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 있어야 됐던 오펙 플러스 회의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또 연기되는 흐름들도 나타났었는데 결국 이 오펙 플러스 8개국의 감산 하루 평균 220만 배럴이 언제 시한이 만료가 되고 다시 또 공급 확대로 나타나느냐 또는 내년도 말이 시한인 오펙 20개국 이상의 오피셜 감산이라고 하죠. 이 공식 감산도 내년도 말이 시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초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말로 갈수록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공급이 언제든지나 늘 수 있다라고 하는 공급 오버행의 걱정들 자체가 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서 저희는 내년도 1분기까지는 유가가 가파르게 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1분기까지는 아직은 유가를 배럴당 70달러 이상으로 좀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슈들 자체가 좀 남아있는데 첫 번째는 3월까지는 난방 시즌이고 올겨울이 만약에 춥다라고 하게 되면요. 결국은 유가가 한시적으로 70달러 위쪽으로 올라와서 좀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한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 협상이 이제 끝나고 나서 결국 이스라엘이 점점 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좀 끝내는 대신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라고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하루 평균 350만 배럴 정도 생산하는 이란의 석유에 대해서 또 한 번 제재를 해버리게 되면 연초에는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위쪽에서 좀 상방 변동성, 단기 변동성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유가의 강세 모멘텀은 1분기가 좀 끝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란의 원유 생산량이 시장에서 없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오펙 국가들 또는 오펙 플러스 동맹국들의 여유 생산 여력이 이란의 원유 생산 능력보다는 2배 이상 넘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결국 내년도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이 언와인딩 되는 동안에는 공급 오버행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정책 역시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하는 이제 원유 시추공 투자를 늘리고 산유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써버리게 되면 결국 두 번째의 공급 오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점 역시 유가의 하방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게 되면 저희는 유가 내년도 1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빠질 거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빠질 거냐가 가장 관심사일 것 같고요. 결국은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더 이상은 원유 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못하는 가격 레벨 정도까지는 마지노선까지는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고 보면 저희 새로운 유정을 팔 때 필요한 브레이크 이븐 프라이스 저희 손익분기점이 평균으로 봤을 경우에는 50달러에서 70달러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밴드의 하단이 약 50달러 정도 수준인 걸 감안하면요. 유가 내년도에는 60달러 선이 아니라 50달러 선까지는 그래도 하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보시고요. 또한 최근에 포워드 커브 역시 뒤쪽에서 백워데이션이 상당히 축소가 되면서 내년 언제 시점에든 컨탱고로도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주시면 투자자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셔닝을 많이 쌓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1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매도 포지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수급 전망 역시 전 세계 원유 공급 마이너스 원유 수요가 내년도 1분기까지는 소폭 공급 부족을 좀 보이긴 하겠지만 내년도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로 갈수록 공급 마이너스 수요가 공급이 더 우위인 공급 우위가 나올 수 있고요. 재고가 증가한다라고 보면 유가는 내년도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하방 압력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저희 내년도 1분기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의 단기 강세 그런 이벤트, 겨울철 추위 또는 이란 제재에 대한 이슈들이 생긴다라고 보면 상단은 70달러 선에서
$80를 넘지 않는 정도 수준까지 유가가 상방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1분기를 고점으로 다시 유가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50 선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원유보다는 천연가스 가격은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거다라고 좀 보는데, 이미 11월 이후에 저희가 연간 전망을 한 이후에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히 좀 상방 압력들을 좀 확대를 하면서 100만 BTU당 $3 선까지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변동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저희가 비중 확대보다는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좀 중립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의 방향성 자체가 여전히 과거보다 많긴 하지만 이 과거보다 많은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천연가스 가격의 방향성 역시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완만하게 좀 상승을 좀 시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저희 강세 요인, 약세 요인으로 좀 나눠 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공급단에서는 미국 천연가스 생산 기업들의 BEP, 손익분기점이 100만 BTU당 $2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면요, $2 정도 수준의 하방 경직성은 상당히 강할 거고, 천연가스 가격이 $2까지 하락하게 되면 또한 미국 천연가스 생산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는 매수해도 상당히 좋은 가격 레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다른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부분 역시 잔존한다라고 보면 공급단에서는 $2 정도가 하방 경직성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역내 수요보다는 미국 천연가스 수출 모멘텀이 내년부터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LNG라고 하는 액화 천연가스의 수출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나타난다라고 보면요, 미국 내에서 역내 수요뿐만 아니라 수출용 천연가스 수요도 늘어날 거다라고 봐주시면 천연가스 시장 이미 투자자들의 수급 자체가 과도하게 매도 포지셔닝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겨울 또는 3월까지 겨울 동안에 추위가 나타날 때마다 상방 변동성들이 나타날 거고요. 또한 LNG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천연가스 가격에는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보면 내년도 미국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밴드는 저희는 2에서 $4 구간에서 완만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의 하방 경직성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3를 또 단기적으로 좀 넘었기 때문에 $4까지는 상방 변동성을 좀 확대할 수 있고 또 일시적으로는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또 $4 가까워지면 또 미국 천연가스 생산 기업들이 재차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부담들이 조금씩은 대두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년도 가장 좋게 보는 섹터는 여전히 귀금속,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는 섹터가 귀금속이고요. 그 중에서도 금 가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2023년 말부터 귀금속 섹터에 대해서는 좀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말씀드려 왔는데, 통화정책 긴축이 끝나고 통화정책 완화로 전환되는 동안에 금 가격이 올해 내내 좀 강세를 보여왔었죠. 결국 금 가격은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결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되는 한, 또 통화정책 긴축으로의 선회가 없는 한 금 가격의 강세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봐주시면요, 내년도 강세 요인이 약 80%,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되는 한 여전히 금 가격에 대한 강세 요인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약세 요인을 보게 되면 최근에 금 가격이 사상 고점에서 한시적으로 좀 되돌림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이유와도 좀 맞물릴 텐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재취임을 하게 되면 물가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거고, 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를 늦추거나 또는 내년도의 물가 부담 때문에 다시 또 긴축으로 선회해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금 가격의 되돌림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에 연준의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선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가능성은 저희는 2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 기조로 가면서 본격적으로 ETF 자금들 자체가 유입되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유일하게 장신구 수요,
금 수요에서 가장 높은 장신구 수요는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좀 둔화되는 양상들 또는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고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해서 금 가격이 못 올라갈 거냐라고 봐주시면요. 과거에도 금 가격이 올라갈 때는 장신구 수요는 항상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있었다. 뭐 그렇다라고 보면 장신구 수요보다는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또 얼마나 사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2009년부터 지속이 되고 있고요. 특히 2020년 이후부터는 달러화를 해지하기 위한 그런 금을 채워가는 중앙은행들의 흐름들 자체가 훨씬 더 일단 강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또한 외환 보유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달러만 가져가다가는 미국이 망하면 모든 나라가 다 연쇄부도가 날 수 있는 반면에 중기축 통화들도 같이 다변화해 가면서 사실상 외환 보유고를 담아야 되는데 믿을 만한 중기축 통화 요즘 뭐가 있을까요? 일본 엔화도 더 이상 안전자산으로도 믿을 수 없고 스위스 프랑도 안전자산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보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중기축 통화는 금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결국은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향후 5년 내에 외환 보유고 내에서 금에 대한 비중을 계속 높여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금 가격, 저희 실질 가치적인 측면에서 2,650달러 또는 2,700달러도 올해 뚫으면서 사상 최고치인 2,800달러까지도 기록을 했다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2,500달러까지도 좀 밀리긴 했지만 지금 현재 녹화 시점에서 2,650달러까지 다시 또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도 결국 연준의 목표하는 금리가 장기적으로 3%, 또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이 2%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리얼 레이트, 실질금리 기준으로는 연준의 목표가 1%까지는 실질금리가 내려가는 통화 완화 정책을 쓸 거다라고 보게 되면요. 당연히 금 가격, 실질금리가 내려갈 때는 무이자 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내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2,650에서 3,000달러까지 저희 금 가격에 대한 내년도 목표치는 또 다른 사상 최고치인 3,000달러까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금리,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가 되는 한 실질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나타나게 될 거고 금 가격도 좋긴 하지만 골드 실버 레이쇼의 하락도 같이 동반해서 나타난다라고 보게 되면요. 이 기간에는 저희가 당장은 경기 침체를 보지는 않는다라고는 관점에서 금도 좋긴 하지만 은도 같이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거다.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30달러 정도 수준의 하방 경직성을 잘 확인을 한다라고 보면 내년도에는 아직 사상 최고치인 50달러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했죠. 40달러 정도 수준 이상까지는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매수세들 자체가 상반기에 상당히 크게 또 다시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과 다르게 은에 대해서는 경기가 침체로 가면 갈수록 은은 좀 매력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지 않은 구간까지만 은은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 은에 맞물려서 저희 산업금속 그 중에서도 트럼프 2.0 시대에도 핵심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올해 중국에 대한 비관론이 상당히 많아서 철강 원료들은 상당히 안 좋았었고요. 리튬 가격도 상당히 안 좋았긴 했지만 구리와 알루미늄, 아연과 같은 비철금속 가격들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라고 보게 되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과거처럼 구경제가 안 좋은 점은 당연히 불확실성의 변수가 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AI라든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비철금속, 그 중에서도 전기 전도체라고 하는 구리와 알루미늄에 있어서는 수요의 낙관론을 만들어 간다라고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철광석과는 다르게 구리 또는 알루미늄 가격에서는 하단을 받쳐주는 하방 경직성의 강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서 올해 구리 가격의 강세를 만들어 왔던 광산 시장의 타이트함, 재련 수수료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면서 광산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수요가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톤당 9,000달러 선 또는 저희 커맥스 또는 CME 그룹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의 경우에는 파운드당 약 400센트 또는 4달러 정도 수준의 그런 하방 경직성들 저희가 재차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요 구간에서는 저희가 단기적으로 볼 경우에는 중국의 재고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는 매년 1분기까지는 중국은 리스타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재고를 상당히 빼가면서 구리 가격의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는 금, 은에 이어서 구리에 대해서도 최소 2025년 상반기까지는 좀 강세의 요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와 함께 알루미늄까지 같이 좋게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내년에도 좀 중립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2년 연속 좀 많이 가파르게 좀 빠졌기 때문에 특히 곡물 가격들이 가파르게 빠져왔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들이 언제 바닥을 잡느냐가 농산물 섹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변곡점이 될 수는 있는데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올해 말 또는 내년도에도 곡물 가격, 농산물 섹터의 약 65%를 차지하는 곡물 가격이 당장 빠르게 상승할 만한 재료들은 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올해 오렌지플레이션이라든가 코코아 가격 또는 커피 가격의 급등처럼 식품 첨가제 또는 소프트 농산물들의 강세들 자체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조금은 전개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자체가 결국은 저희가 올해 연말에도 또 다른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라니냐를 좀 앞두고 있고요. 이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미국이라든가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소프트 농산물뿐만 아니라 곡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근데 라니냐에 대한 전망이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약한 수준, 짧은 기간 동안 라니냐가 발생하고 끝날 거다라고 보는 전망들이 많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주로 생산되는 옥수수와 콩 또는 밀 또는 대두, 소맥과 같은 그런 곡물 가격의 상방 압력들로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농축 오렌지 주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렌지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들 자체는 쉽게 사라지진 않을 텐데 곡물 가격들이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변수는 저는 2025년 달러화의 방향성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당선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달러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 NH투자증권의 전망상 내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화가 서서히 좀 상단 자체가 좀 눌릴 거다라고 하는 전망을 하게 되면 미국 곡물 가격들 역시 좀 바닥을 잡아줄 거다. 그 이유는 미국 곡물의 생산량이 많았던 부분들이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해왔다라고 보면 지금부터는 수출이 잘 될 거다. 또는 중국도 부양책을 쓰면서 돈육 가격이 좀 개선이 되고 중국 양돈 농가들의 마진이 좋아지면서 다시 대두라든가 그런 곡물의 수입이 늘어나는 양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내년도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 자체가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관세 전쟁 또다시 변동성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하는 반면에 또는 이 곡물 시장 자체가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매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내년도 곡물 시장의 바닥이 어딜까라고 하는 부분들 좀 찾는데 좀 주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년 연속 곡물 가격이 빠졌던 재료가 결국 미국이라든가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해서 기상이변이 특별히 없었고 또는 엘니뇨 때는 비가 적절하게 왔고 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자체가 가격에 하방 압력을 작용했다라고 보면 최근 수급 전망에서는 미국산 농산물들의 생산량 자체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전망들은 이제는 조금 일단락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곡물 가격 당장 가파르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더라도 서서히 좀 바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좀 중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귀금속, 산업금속, 농산물까지 좀 세부 내역들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결국 2025년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희 최근에 잡음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는 뭐 잡음보다는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게 되면 통화정책 완화 기조 내년에도 유효할 거고요. 결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하에서 금 가격의 강세는 유효하다라고 보는 가운데 결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뿐만 아니라 수급상의 타이트함이 형성되고 있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 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변동성이 좀 일부 예상이 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금이라든가 또는 은 그리고 구리까지 이 금은 동을 가지고 좀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저희가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면 2025년에도 원자재 투자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2025년 원자재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